신입 직장, 서울대학교 교직원, 완벽 가이드, 자소서, 필기, 면접 대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오늘은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우는 곳 중에 하나죠. 바로 교직원, 그리고 그 교직원 중에서도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채용 지원자들을 위한 취업 가이드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소서부터 면접까지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로 좀 준비를 했고요.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교 교직원에 지원하는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호흡을 잃지 마시고 따라오셔서 내용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교직원 자소서의 깊이가 보이고 면접에서 깊이가 생기면서 분명히 합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우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채용 분석을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채용 인원은 51명인데요. 아마 대부분이 행정, 여기 26명이나 뽑습니다. 이곳으로 아마 지원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이제 공대 직군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공업시설이나 아니면 전산 이쪽으로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결국에 지원하는 이 분야만 다를 뿐이지 쓰는 자소서는 결국에 동일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간략간략하게 언급을 좀 해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행정 직군이 26명인데 신입 경력 관련 없이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게 신입은 신입대로 그리고 경력 경력대로 호봉 테이블이 있고요. 아마 제가 구체적으로 TO를 어떻게 갈라서 뽑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력도 상당 부분 많이 뽑히고 그리고 신입도 상당 부분 채용이 되기 때문에 TO가 몇 명인지 고민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자소서와 면접이 충분히 준비가 돼 있고 훌륭하다면 안 뽑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TO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쓸데없는 고민보다는 여러분들이 쓰게 될 자소서의 깊이를 더하고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멘트 하나하나에 교직원과 대학교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이가 있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게끔 제 강의 좀 끝까지 잘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교직원 지원하는 사람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간략한 포인트들 제가 좀 정리했는데요. 우선 연봉 협상이 가능한지, 특히 이제 경력 직군에 해당이 될 텐데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유사기관에서 근무하던 분들은 경력을 그대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 100% 된다고는 제가 장담드릴 수 없겠지만 교직원 근무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서울대 교직원에 지원하실 때 아마 그 근무하셨던 연차만큼 그대로 아마 호봉 테이블이 올라갈 거고요. 사기업은 다녔던 기간에 절반만큼만 아마 인정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 협상이 가능하냐, 연차 이 더 받을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알아서 다 결정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원하는 직무를 수행 가능하냐, 어차피 교직원이라는 업무 자체가 이제 뺑뺑이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업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이런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시면 오히려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교직원에 지원하는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교직원의 역할 자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물론 관심 분야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 교직원 자체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직군에 대한 두루두루 경험을 쌓는 게 나는 오히려 더 좋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이 가능하다면 어떤 직군 업무를 해보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은 꼭 준비해 두세요. 면접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어떤 직군에 왜 일을 하고 싶은지, 예를 들면 학부대학에 가고 싶은지, 교무처에 가고 싶은지, 인사에 가고 싶은지, 시설관리 운영에 가고 싶은지 다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디로 갈진 모르겠지만 나는 이런 이유로 이 직무에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한번 근무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답변은 좀 같이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좀 미리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교직원과 관련해서 관련 경험이 없는데 안 되겠죠.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심지어 신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의 유무보다는 여러분들의 자소서의 깊이가 중요하고요. 실제로 이 면접을 봤던 지원자들을 봤을 때 실제로 바로 학부를 졸업하자마자 생으로 그냥 지원하는 지원자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런 외부 활동이나 경험 없이 지원하는 지원자도 많았고, 외부 공공기관 공기업 지원자들도 많고, 사기업 다니다 온 사람도 많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직원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이 교직원과 유사성이 있느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학교 교직원 지원할 당시에 그냥 일반 사기업 해외 영업 직군을
직군에서 업무를 하다가 그냥 지원했을 뿐이었고요.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내가 교직원이랑 맞을까 안 맞을까 고민 안 했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내가 왜 잘할 수 있는지, 내가 이 업무를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유가 중요한 거지. 내가 어디서 근무 경험을 쌓았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발 그런 부분 생각하면서 자소서 좀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억지로 그리고 어색하고 진정성 없는 자소서로 결국에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 유의하면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 쭉쭉 해 나가십시오. 자, 교직원 지원자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올바른 마인드셋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는 데 있어서 절대 하면은 안 되는 얘기이기도 하거니와 여러분들이 교직원에 지원하는 지원자로서 드러내야 하는 어떤 역량이나 태도 아니면 깊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네 가지 좀 잘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교직원 지원하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직원이 자꾸 서비스직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한테 어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들을 만족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 교직원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없는 사람입니다. 결국에 교직원도 회사입니다. 회사 직원이에요. 회사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역할이 있어요. 대학교의 운영과 관리를 통해서 대학교가 달성하고자 하는 존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서비스하러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한테.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심지어 승무원도 마찬가지, 은행원도 마찬가지, 교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절한 웃음과 배려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겠다? 그들을 감동시키겠다? 그러면 그냥 후배들한테 밥 사주고 친절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교직원에 오지 마세요. 교직원은 일을 하는 곳입니다. 행정가로서 업무를 통해 대학교가 올바른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 교직원이고 학교인 거지 여러분들이 절대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는 점 꼭 명심하십시오. 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역량이나 태도를 어필할 때 절대 서비스 마인드 제발 하지 마세요. 전문성 너무 떨어져 보입니다. 전문성도 떨어져 보이고 직무에 대한 이해도 없어 보여요. 이해도 없어 보입니다. 정말 그냥. 자, 같은 맥락에서 모교 학생들을 돕고 싶어서 지원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앞에서 했던 얘기랑 쓸모 없습니다. 사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교직원으로서 돕는 게 왜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 모교기 때문에 와서 학생들을 위해서 뭐 헌신하기 위해서 왔다? 과거에 그 내가 학교를 다녔던 기억 때문에 후배들이 아른아른 거린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냥 밖에서 도와주세요. 학교에 기부금 열심히 내고 그리고 어떤 지식 기부를 통해서 이런 대학교 학부생들이나 대학원생들한테 앞으로의 어떤 진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옆에서 조언해 주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학교에 와서 그런 조언 활동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거 자체가 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이해도가 1도 없는 굉장히 단무지스러운 접근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 절대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자소서의 수준은 안 봐도 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니어도 도와줄 사람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자꾸 학생들 도와주러 왔다. 모교에 뭐 헌신하러 왔다. 이런 얘기 절대 안 됩니다. 모교 헌신 X 절대 X. 자, 요건 같은 얘기니까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서비스 마인드, 봉사정신, 헌신 어필하지 말라고 제가 앞에서 얘기한 거고요. 자, 그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특히나 면접에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앞에 있는 교직원들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직원은 진짜 그런 행정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통해서 학교의 어떤 다양한 행정 서비스와 운영 체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학교의 기능과 역할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지 학생들을 만족시키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희생해가면서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학생을 위한 게 아니라 학교에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잘 갖춰진 시스템 안에서 원활하게 원하는 학문적 어떤 이 지적 호기심을 추구하고 교수들은 그 안에서 원활하게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학교의 교육 시스템이 더 좋아지고 그 어떤 행정 시스템이 더 효율화됨으로써 이런 것들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지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학생들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학생들의 이야기 잘 수렴해서
그런 부분들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한다라는 거지. 학생들의 이야기들만 적극적으로 듣고 그걸 통해서 수용하면서 그래요 학생들 우리가 잘 도와줄게요. 이런 일을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앞에 있는 면접관님들 그리고 교직원 선생님들이 얼마나 기분 나빠 하실지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면서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절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교직원 하면은 어떤 공기업스러운 분위기? 그리고 정적이고 뭐 보수적일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도전 정신과 같은 키워드는 어필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굉장히 어떤 도전적이고 굉장히 어떤 적극적인 이미지로 면접을 보면서도 교직원에 여러 차례 합격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도전 정신이 왜 교직원이나 아니면 대학교에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난 다양한 일을 해보고 싶다. 나는 항상 매사에 적극적으로 뭐 학교의 모든 것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교직원의 역할, 대학교의 역할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도전 정신과 적극성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그냥 질러버리니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예를 들면 지금 대학교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 절벽과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뭐 앞으로 이 대학교 정원 감소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창의적인 어떤 문제 해결 방법과 어떤 새로운 시도들을 통해서 학교의 재원을 더욱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데도 진취성과 도전 정신이 과연 학교에 필요 없을까? 필요합니다. 자,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납득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여러분들은 보수적이고 침착한 척하고 어떻게 보면 나서지 않는 척을 하려는 어떤 그런 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붙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붙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보수적이냐 능동적이냐의 차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교직원 그리고 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수행하게 되는 행정 자체에 대한 역할과 기능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가 가장 핵심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지상 어떤 가치도 의미가 없는 게 없습니다. 적극적인 것도 필요하고요. 도전정신도 필요하고 협업도 필요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주인정신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저는 뭐 서울대학교 면접을 보러 갔던 경험이 있긴 한데 갈 때도 인재상을 한 번도 보고 갔던 적이 없어요.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인재상을 한 번도 보고 간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어떤 인재상을 제시하든지 간에 그 회사에서 필요 없는 인재상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제가 제시를 해서 여러분들의 회사, 아니 당신네 회사, 당신네 학교에는 나 같은 사람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논리만 분명하게 만들어 갈 뿐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면접 봐서 떨어졌던 적도 거의 없는 게 사실이고요. 자, 우선 교직원 업무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할 거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교직원 지원하는 입장에서 좀 한 번씩은 좀 읽어보고 생각해 볼 만한 기사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기사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대학교의 역할과 앞으로 대학교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경영 환경 그리고 대학교의 이런 사회 변화에 따른 대학교의 역할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외부 정보들을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뒤에다 깔아놓은 기사들 하나씩 읽어보시면 대학교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대학교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이해도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뒤에서 나오게 될 자소서들 충분히 다양하게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5번에서 예를 들면 대학교에서 직면하고 있는 가장 핫한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냐? 어떻게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 본인의 선택의 직장을 선택할 때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때도 대학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1번 항목에 답변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기사 한 5개 정도 모아놨는데요. 하나씩 좀 간략하게 핵심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이 외국의 스탠퍼드대 컴퓨터 공학 전공자 수와 서울대 전공자 수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탠퍼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이런 필요한 컴퓨터 공학의 전공자 수를 정원을 빠른 속도로 확대시켜 나가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 서울대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라는 법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서울대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대학은 이 규제 때문에 총 정원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에서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인구 분산을 위해서 이런 수도권법이라는 걸 제정을 했는데 이 서울대에 이 컴공과의 이 정원을 늘리게 되면 이 상대적으로 지방에 있는 컴공이 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함부로 늘려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뭐 정부의 논리다라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정원 수만 봐도 엄청나게 뒤처져 있는 격차를 금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학교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활동 그리고 경영활동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역들을 만드는 곳인데 그리고 양성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시대 변화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양성해내고 키워낼 수 없다라고 한다면 대학교의 역할이 과연 제대로 기능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이런 부분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대학교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위기 중에 하나 그리고 변화의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 그리고 정원 확보 그리고 어떤 다양한 어떤 시설들을 확보함으로써 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런 씨앗들을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 대학교에서 할 일입니다. 그렇게 인재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키워지고 교육받으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경영이 3년, 5년 뒤에 더 좋아질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아마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오히려 더 많이 우려되고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이것도 재밌는 기사입니다. 뭐냐면 이 미국의 하버드 그리고 스탠퍼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을 통해서 연에 1조에서 2조 가량의 수익을 별도로 내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먼저 기금 규모 자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약 45조 원의 이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국내 이 사립대의 이 기금액을 전부 합친다고 해도 하버드 45조에 뭐 6분의 1도 안 되는 7조 수준이라고 한다니 그 어떤 기금 자체의 사이즈에서도 크게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국내 이 대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쌓여 있는 기금들을 대부분 그냥 일반 정기예금에만 그냥 예치해 놓는 수준으로 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연에 뭐 1에서 2% 정도의 정기예금 금리 받는다고 해서 어떤 추가적인 재원 확보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하버드나 스탠퍼드와 같이 이런 세계 유수의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여기 이제 보시면 나오는데요. 여기 자체적으로 하버드 매니지먼트 컴퍼니라는 어떤 기금 운용 이 별도의 이 회사를 좀 설립을 해서 적극적인 어떤 기금 운용을 통해 이 추가적인 재원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당연히 학교에 다 투입이 될 겁니다. 좋은 인프라를 만드는데 좋은 교육 커리큘럼을 만드는데 학생들의 어떤 교육 서비스와 학교 내에 있는 시설들을 더 좋게 만드는데 많이 활용이 되겠죠. 이런 격차가 매년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유수 대학들을 이 국내 학교들이 따라갈 수 없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봤던 이런 내용들을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 재무 회계 분야에서 키웠던 실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먼 미래에 기회가 된다면 내가 서울대학교에서 어떤 기금 운용 아니면 적극적인 어떤 이 기금이나 펀드 운용을 통해서 추가적인 어떤 재원 마련에 어떤 이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대학교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저희가 좀 가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기사는 싱가포르 난양공대라는 곳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사 내용을 좀 보시면 저도 많이 부럽습니다. 뭐냐면 이제 난양공대 같은 경우에는 이 적극적으로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테스트베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험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양한 이런 이 외부에 있는 해외 유수의 기업들과 적극적인 협업과 산학 연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학교의 어떤 새로운 어떤 재원을 확보하고 공동 연구를 통해 더 좋은 인프라 확충 그리고 더 좋은 기술 개발이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외 유명 그런 어떤 유수의 어떤 교수들을 적극적으로 영입을 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돈을 많이 주고 영입을 하겠죠. 이 MIT나
이 해외 유수 이 글로벌 이 대학교와도 적극적으로 이제 협업을 하면서 뭐 디지털 기술을 뭐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뭐 AI, 빅데이터, 자율주행 자동차를 뭐 학교 내에서도 적응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하면서 더 이 우리나라와의 격차를 계속해서 벌려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이런 포스트 닥터 이 프로그램을 좀 별도로 만들어서 박사 과정을 마친 연구원들까지 적극적으로 영입을 해서 학교 내에서 이 뭐 지속적인 어떤 연구 활동을 하게 만들므로써 어떤 더 좋은 연구와 더 좋은 이런 이 뭐 연구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점에서 이 난양공대가 얼마나 이 우리 이 대한민국 학교들에 비해서 상당히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저를 잘 닦아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잘 읽어 보시면 어떻게 보면은 난양공대에서 시도하고 있는 어떤 새로운 것들, 뭐 예를 들면 포스트 닥터 프로그램, 뭐 아니면은 이 적극적으로 해외 유수의 이런 이 연구 석학들을 모셔오는 이런 영입 행위들 또는 이런 다양한 산학 협동을 끌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테스트 베드화, 그러니까 대학교의 테스트 베드화를 통해 기술을 이 미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만들고 그런 환경을 이 계속해서 조성해 나가는 이런 시도들을 우리 학교에서 우리 대한민국 대학교에서도 좀 같이 따라갈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기여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해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해외 유수 기업들과의 어떤 적극적인 협업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 이 수주 활동을 열심히 좀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도 할 수가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글로벌 대학교, 뭐 예를 들면은 뭐 좋은 기술력 아니면 좋은 커리큘럼 아니면은 굉장히 이 지식적으로 뭔가 협업을 했을 때 우리 학교에 도움이 되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대학교들과 어떤 적극적인 이 협업과 이 결연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 대학교에 좀 이 신선한 자극들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부럽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뭐 직접적으로 이 내용을 직접적으로 뭐 다 읽어드리진 않을 텐데, 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인문학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다들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뭐 AI 뭐 아니면 빅데이터와 같이 어떤 컴퓨터 공학적인 부분, 수학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중요성만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해외에서는 뭐 하버드, 뭐 예를 들면 인문학과 출신들이 시장에서 엄청나게 팔려 나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우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이런 인문학적인 소양을 바탕으로 어떤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어떤 새로운 접근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생각과 그런 어떤 토대를 갖고 있는 인재들이 사회에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좀 다르죠. 인문학과를 다들 기피하고, 그리고 인문학이라는 것들을 더욱더 경시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기술에 대한 이 공부와 투자만 이 최고의 가치로 우선시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대한민국 이 대학생들이 갖춰 나가야 될 창의성과 어떤 새로운 신선하고 이 다양한 사고들을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계속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도 좀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대학교 교직원 이 필기시험에 갔을 때 앞으로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이 올바른 어떤 교육의 방향성은 무엇이냐, 어떤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너가 생각하는 이런 미래 시대를 끌어갈 수 있는 리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뭐 의견을 종종 물어보기도 합니다. 지금 가장 이 시대에 필요한 화두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인문학이 중요하다는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인문학이 어떤 의미에서 앞으로 미래 시대에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 분명하게 좀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의 어떤 방식의 교육과 어떤 방식의 커리큘럼이 좀 더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논리적인 접근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밝혀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 대학교에서 직면하고 있는 재정
절벽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긴 한데요. 지금 사립대 교수들의 평균 연봉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사실 저도 이거는 좀 의아한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대학 교육의 학비가 부담이 된다라는 이유로 2010년대 초반 이후로는 지금 대학교 등록금이 거의 동결된 상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어봐도 제가 벌써 오래전에 학교 다닐 때 냈던 학비랑 크게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국민소득은 오르고 있는데 대학교 등록금은 그대로다. 당연히 없는 재정으로 오른 물가에서 살림을 해내고 이 교수들 급여를 주고 학교에 시스템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하고 다양한 어떤 시스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뭐 온갖 게 다 막혀 버렸으니 어떻게 보면 대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입장에 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어떤 재정적인 악화 요인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교수들이 받는 연봉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데 이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수들 입장에서는 어떤 적당한 페이를 받아야 자기들이 추구할 수 있는 연구 활동과 교육 활동을 좀 즐겁게 추구할 수가 있고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갈수록 연봉이 줄어든다고 한다면 당연히 교수를 하는 것보다 다른 일을 찾는 게 더 좋은 일이라는 유인을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들에 대한 어떤 적합한 대우 그리고 어떤 적합한 환경 조성과 어떤 시스템 투자를 통해서 더 좋은 연구, 더 좋은 교육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지 교직원 입장에서도 같이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교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재정 악화 문제 그리고 대학교 등록금 동결로 인해서 직면하고 있는 이런 이 재정 운용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지 아니면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런 재정 문제들을 좀 개선해 나가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도 여러분들이 입사 후 포부에 충분히 밝혀볼 수 있으니까요. 좀 잘 읽어보고 다시 좀 차분하게 고민을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서울대학교 교직원 채용 자소서 항목별 작성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볼 텐데요. 첫 번째 항목은 잘 보시면 이 회사를 선택할 때 기준이 뭐냐, 직장 선택 기준, 그리고 서울대 학교가 그 기준에 적합한 이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직이나 퇴사했을 경우에 그 이유도 같이 적으라고 하네요. 좀 많이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쉽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접근하면 쉬워요. 뭐냐면 교직원에 지원하게 된 이유를 생각하면 쉽고, 그리고 뭐 분명히 제가 아까 봉사와 배려는 절대 하지 말라고 아까 얘기 제가 했고요. 봉사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좋냐면 이 교직원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드러내 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교직원에 지원한 이유를 그냥 쉽게 드러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위에서 교직원의 업무에 대한 이야기할 때 부분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힌트는 이미 다 앞에 다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시를 한번 보자면 나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느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교직원이 학교에서 업무를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주는 어떤 사회적으로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교직원의 업무가 대학교에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는 대학교 교직원으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보면 되겠죠. 말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뭐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고도 뭐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거 그냥 사례로 든 거니까요. 그렇다면 대학교 교직원 그리고 대학교의 역할 그리고 그 안에서 교직원의 역할이 왜 지금 시대에 필요한 일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보면 쉽겠죠.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이거 힌트를 드렸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대학 교육이 바로 서야 앞으로 이런 미래 시대를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갖고 끌고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학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선택 기준 반드시 필요한 일이냐 아니냐. 지금 대학교의 역할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그리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대학교에 지원했다. 말이 되죠? 매우 쉽습니다. 자, 근데 서울대가 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지 그 맥락에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맥락,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앞으로 이런 시대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에서의 어떤 올바른 대학 교육이 바로 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왜 서울대학교가 중요하냐? 요거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접근은 쉽습니다. 왜냐면 서울대학교가 국내 최고의 국공립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국공립 서울대학교의 교육이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어떤 선진적인 시스템이 바로 서야만
앞으로 미래 시대를 끌어갈 수 있는 올바른 어떤 이 전체적인 시스템이 마련되고 그 이후에 다른 학교들도 그런 어떤 전철을 잘 따라올 거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로 한다면 충분히 쉽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직사유 포함하라고 했는데 이직사유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앞에서 제시했던 선택의 기준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설명하면 사실 답이 돼요. 왜냐하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사기업에 다니다가 지금 교직원에 지원한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고요? 나는 더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직을 했다. 그 필요한 일이라는 게 이런 이유여서 나는 이 회사를 때려치고 지금 서울대학교에 지원한다라고 이 내용을 그냥 얹으면 됩니다. 사실 차이가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아까 얘기했던 그 선택의 기준이라는 맥락에 있어서 대학교에서 그리고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납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서울대학교는 어쨌든 최고니까 그냥 최고에서 지원했다고 그냥 간단하게 한번 써보십시오. 쉽습니다. 자, 설마 근데 여기 퇴사사유에다가 워라밸이 존중받는 근무 문화와 오랜 정년 때문에 지원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설마 없겠죠? 제가 진짜 놀랐던 건 뭐냐면 제가 과거에 무슨 대학교 교직원 면접을 보는데 실제로 이런 얘기를 면접에서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근무하는 곳에서 예를 들면 너무 일이 빡세기 때문에 나는 좀 더 이런 이 개인적인 삶이 있는 직업을 추구해서 교직원에 지원하게 됐다고. 아니 그럴 거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가면 되지 왜 굳이 교직원에 왔냐는 거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고 얘가 우리 회사에 이 교직원이라는 업무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여기에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탈락입니다. 당연히. 안 그래도 교직원이 굉장히 어떤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한 책임감이 필요한 일인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뭐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안위를 위해서 지원했다고 하는 지원자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 두 번째, 직장 생활에서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그리고 본인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키워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이유를 기술해 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사실 중요한 가치가 곧 키워드이기 때문에 뭐 사실 저는 저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적극성이나 책임감을 얘기를 하신다고 해도 뭐 다 좋습니다. 다만 뭐 전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긴 하지만 왜냐면 무책임해요. 너무 이 설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쓰고자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드러내주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적극성이 어떤 의미의 적극성인지를 좀 얘기를 해보시고요. 어떤 의미의 적극성이지 그냥 단순하게 적극적인 사람이 필요하다가 아니고 적극적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적극성이 왜 중요한지까지 같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사에 임했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뒤에서 경험을 제시를 하면 되겠죠. 경험 순차적으로 제시하면 됩니다.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순서대로 가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요 앞부분입니다. 앞부분. 요 부분이 중요해요. 요 부분. 요 부분이 핵심.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좀 신경 쓰세요. 뒤에서 여러분들이 이 경험 제시할 때 앞에서 제시한 주제의 맥락에서 이야기를 끌어가는 거를 끝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지우지 마세요. 예를 들면 나는 일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으로 주제를 잡았으면 내가 어떤 특정 상황에서 주어진 업무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태도를 강조하는 게 핵심이겠죠. 태도를. 그쵸? 자, 아래 또 하나 예시를 볼까요? 나는 한 번 더를 고민하는 사람이다. 그런 게 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내가 뒤에서 써야 되는 경험은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면 내가 어떤 특정 상황에서 무엇을 할 때 무엇을 한 번 더 왜 고민했고 그렇게 한 번 더 했던 것들이 어떻게 쌓여서 좋은 변화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맞겠죠. 너무 쉬워요. 너무 저는 당연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자소 쓸 때는 이상하게 뇌피셜로 써요. 자기가 제시한 주제의 맥락에서 이야기를 끝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뭐 앞에서 주제 따로 내용 따로 그리고 흐름 따로 일관성 없이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멘붕 그리고 얘 무슨 얘기하지? 얘 모르겠다. 버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제를 제시했으면 그 주제를 항상 머릿속에 끝까지 넣고 자소서를 쓰세요. 절대 그 길을 잃지 마십시오. 자, 3번 지원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핵심 역량이 뭐냐? 필요한 핵심 역량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 핵심 역량.
자, 그리고 어떤 노력을 했느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노력이라고 해봤자 뭐 경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격사항일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뭐 상황에 맞게끔 쓰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핵심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 제발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얘기하면 진짜 저는 정말 실망할 거예요. 자, 우선 여러분들 이거 쓰기에 앞서서 그러니까 우선 행정가가 무엇인지도 좀 검색을 좀 해보고 교직원이 무엇인지 그 역할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대학교에서 교직원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 학생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지만 학교의 시스템을 만들고 환경을 조성하고 인프라를 깔고 좋은 교육 환경, 좋은 연구 환경을 만듦으로써 우리 대학교에서 좋은 인재와 좋은 교육들이 나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도 서비스 역량이다. 웃긴 거죠. 그러면. 교직원 선생님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들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에요. 그런 일을 그렇게 우습게 간단하게 보고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힌트를 드리자면 앞에서 제가 풀어냈던 교직원 대학교 관련 이슈들을 생각하면서 필요 역량을 좀 제시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를 들어보자면 재정 절벽과 지원 부족에서 계속해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대학교들이 뭐 대학 등록금 동결됐고 뭐 그리고 학령 인구 감소되면은 당연히 정원 감소하면서 학비 수익도 감소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어떤 자금 운영과 아니면 재정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떤 이 불필요한 것들을 줄여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도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4차 산업혁명 어떤 변화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해야만 우리나라 교육이 바로 서고 우리나라 인재들이 앞으로 향후 기술 시대를 다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건데 그런 측면에서 어떤 새로운 시도를 통해 아니면 새로운 어떤 이 산업 협동을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냄으로 인해서 우리 대학 교육을 더 이 탄탄하게 더 다양하고 더 깊이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도전 정신과 새로운 시도와 어떤 다양한 접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어떻게 그런 노력들을 해왔다라는 이야기 뒤에서 경험 제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뭘 제시해도 좋고요. 어쨌든 논리만 있으면 됩니다. 논리만 있으면 되는데 논리를 제대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요게 제일 중요하다. 논리를 제시하기 위한 시작점. 이 이해도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논리가 어떻게 생깁니까? 행정가, 교직원의 역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핵심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논리를 제시하기 위한 시작점에 조금 더 힘을 줘가지고 공부 좀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다양한 주제를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힌트를 많이 드리기도 했지만 자 4번 단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적이 언제냐 배웠던 게 뭐냐 근데 이거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좀 생각이 흐름이 좀 별로 좀 매끄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뭐 하냐면 협업 상황을 바로 떠올려요. 협업. 근데 저는 협업이 떠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단체 생활 중에 힘들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걸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걸 뭐 협업을 배웠다라고 저는 어필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저는 그냥 힘들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아 내가 언제 뭐 예를 들면 과거에 어떤 동아리 활동할 때 뭐 단체 행동을 하면서 어떤 규율과 규칙을 지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이 다른 사람들과 활동하는 게 매우 어려웠다라는 거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느꼈던 건 모두가 각자가 손해를 조금씩 보는구나. 나만 좋을 수 없구나. 상호 간에 양보할 건 하고 할 건 하고 이런 식의 어떤 조율과 뭐 이런 이 조합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을 때 조직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구나라는 걸 배웠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됐나요? 답이 되지 않았나요? 답도 됐고 의미도 충분해요. 그래서 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조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나만 생각하지 않고 규율과 규칙을 정확하게 지키겠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도 그걸 지키고 그 안에서 질서가 유지가 되고 그걸 통해 어떤 원활한 아니면 분위기 좋은 동아리 아니면 조직이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얘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맨날 협업, 소통, 배려 뭐 이것만 얘기하겠죠. 주구장창. 자, 자서 보면서도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다 뻥입니다. 여러분 이런 협업, 배려, 소통하는 이야기들. 그냥 진솔하게 여러분들이 조직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어려움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도출할 수 있는 의미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충분히 자연스럽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해봐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자소서 항목 읽고 단체 협업 이렇게 바로 그냥 이렇게 난독하지 마시고요. 난독은 잠시 넣어두시고 여러분들이 항목 자체를 자연스럽게 읽고 항목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할 때 나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자연스럽게 끌고 갈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자소서를 쓰신다면 훨씬 좋은 자소서, 훨씬 설득력 있는 자소서,
훨씬 뽑고 싶은 지원자로 여러분들이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 그런 좋은 낙인 찍히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마지막 항목입니다. 최근 대학 관련 이슈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언급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역할도 여러분들이 같이 제시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은 쉽게 얘기해서 앞에서 사실 제가 여기 대학교에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이슈들 관련된 기사들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힌트를 얻어서 그 중에 하나 골라서 잡아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좀 찾아보면서 관심이 있었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내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 여러분들이 서울대학교의 역할이 무엇이냐에 너무 크게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서울대라는 특수성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서울대의 색깔이 뭐지? 그럼 서울대의 색깔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어떤 이슈가 중요하다고 해야 되지라는 어떤 이 난제에 봉착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자소서가 이상해질 수 있고요. 그냥 당연하게 대학교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것과 그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 아니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시면 아마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실 겁니다. 다만 이제 서울대학교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대한민국 최고의 국공립 대학교니까 그 앞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뒤에 있는 학교들이 따라올 수 있다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그냥 대학교 자체의 역할과 기능, 앞으로의 변화, 이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의 견해 밝혀보시면 되겠고요. 다양한 이슈들, 예를 들면은 어떻게 이제 좋은 연구들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좋은 연구 성과를 만들고 세계에서 이 대한민국 대학교의 이런 어떤 이 강력함을 입증해 나갈 것이냐, 교육은 어떤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앞으로 정말 미래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냐, 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 악화되고 있는 이 재정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 대한민국 대학교들이 이런 재정 악화에 대처해 나가고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 다 다양하게 해볼 수 있겠죠. 앞에서 이미 다 설명을 드렸으니. 자, 어쨌든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교직원 지원자들을 위한 가이드, 사실 이게 자소서부터 필기, 면접까지 모두 대비가 가능합니다. 사실 교직원 같은 경우에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필기 시험에서 항상 이 논술 문제들이 항상 등장을 한다라는 건데, 이런 대학교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그리고 어떤 다양한 해외 사례들에 대한 이해도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갖추고 있어도 어떤 식으로 우리 이 대학교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견해 충분히 밝혀볼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찾은 기사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좋은 기사들 계속해서 찾고 그런 부분들 공부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자소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소서 자체가 좋아진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글빨로 자소서를 좋아지는 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원하는 직무나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해도를 갖추고 있느냐, 그 재료에 대한 이해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3요소죠. 3요소, 나, 회사, 직무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이해가 차별화된 자소서, 차별화된 취업, 그리고 깊이 있는 지원자의 이 자세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이제 제가 사실은 이후에 시리즈 동영상도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제가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이 동영상이 인기가 많으면 나중에 제가 서울대학교 교직원 면접편도 한번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한 5천 정도 찍으면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지금 방금 제가 언급했던 나, 회사, 직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스펙을 뛰어넘는 자소서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서점에서 찾아서 읽어보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지원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제 동영상을 본 지원자들만 좋은 결과 있으시길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브런치로 고고고